자, 그 테마 이제 16번 넘어갈게요. 그 고용시장 상업과 화폐인데 여기 잠깐 이제 하기 전에 했던 그 전시가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수조권하고 소유권상 공정과 사전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정과 사전을 나눌 때 소유권상 나눈 공정과 사전은 국가가 민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고요. 수조권상은 이제 수조권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에 따라서 공정이 될 수 있고 사전이 될 수 있어요. 되게 이제 소유권상 사전, 민전에 설정된 토지를 가지고 나누는데 그 여기까지 갖다 바치는 거는 지세거든요. 되게 10분의 1세예요. 10분의 1세인데 다만 이제 그 고려 초기 때는 4분의 1세가 있었어. 공전에 설정된 수조권상 공전에 설정된 토지인데 많이 많으니까 10분의 1세로 나중에 점차 변경이 됐는데 문제는 지세와 관련된 거죠. 아니 지대는 이와 별개로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소유권 없는 사람이 빌린 대가로 갖다 바치는 게 지대거든요. 근데 이 지대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나 통로는 되게 2분의 1세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전에 사전 이렇게 합쳐가지고. 근데 이거는 통론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한국사 길라잡이나 국편이 관련돼 보면 그렇게 설명 안 돼 있어. 되게 작게지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2분의 1세 변작반수 관련된 것은 고려 후기 때 등장을 해갖고 16세기 후반 때 정착된 제도다. 그래서 타조법이라는 것이 조선 전기 때나 고려 시대 때 확산된 제도가 아니라 고려 후기 때 확산된 제도예요. 예. 근데 이게 통론과 교과서에서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교과서 통로는 그 저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이제 그 해당 분야의 석박사 다 마치고 하시는 분들이지만 되게 정치사 중심의 그 사람들이 저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사 쪽은 우리가 통론 정도 지식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그 최근에 연구 성과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제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들어가서 낼 경우에는 통론식으로 해갖고 만약에 조세제, 그 지대제도가 관련된 내용들 내진 않겠죠. 변작반수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약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아시고요. 그 작계제와 관련된 부분, 타조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선시대에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려의 경제사 넘어갈게요. 경제사. 경제사 중에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상공업제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조세제도 관련된 부분인데 조용조체제는 실제 조선시대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너뛰고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상공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자, 고려는 그 먼저 중상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이제, 조선은 중농 억상이었죠. 근데 고려는, 사업도 중요시하면서 또 농업도 같이 중요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건은 출신이 어디죠? 왕건은? 상인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건 때부터 이런 그 중상정책 같은 것들, 펼쳤고, 상업을 중흥시키려는 정책들 펼쳤어요. 그리고 국가가 직접 뭐냐면 상업에 간섭하는 정책도 같이 했거든요. 조선하고 좀 약간 다른 정책인데 조선은 초창기 때 주회의 가게가 공개념 해가지고 그 약간 초창기 때 간섭했지 그 이후부터는 거의 간섭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금관 정권 이런 것들만 주고 전반적으로 볼 때. 근데 고려는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정책들을 펼쳤다는 게 좀 특징이고.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조선과 마찬가지로 고려도 시전을 설치했죠. 시전.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시전을 언제 설치했냐면 그 태조 2년 때 개경을 이제 시전을 설치하고 시전 외에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간설 상점들을 많이 만들었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근데 조선은 그런 것들이 없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소금전이나 그 다음에 그 복두전이나 다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 간설 시장 그 상점들이 쭉 나와요. 간에서 운영하는 그 주요 도시들에 뭐냐면 이런 것도 운영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사업도 발달해서 장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받고 장시와 장시를 연결해주는 행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요떤 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떤 장시들은 고려 후기, 조선 후기 때 형성된 이제 15세기 이후부터 형성된 장시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 조선시대 장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요 조선시대 때 전기 때나 고려시대 뭐 통일신라 때 있는 시장은 간설시장이에요, 간설시장. 국가가 임의대로 개입해갖고 만든 시장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 그다음 조선시대와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로 뒀냐면 경시설을 뒀죠. 경시설. 그래서 시장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도량을 감독하기 위해서 또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경시설을 뒀다.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화폐를 이제 볼게요. 화폐. 자, 화폐 관련된 것이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화폐를 왜 발행했냐? 일단 그 화폐 발행을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 발행의 어떤 모델이 됐던 것이 송나라죠, 송나라. 송나라 그 당시 상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됐어요. 특히 그 동전, 은전, 금전 중에 뭐가 본이 앞서였죠? 동전. 그래서 이에 영향을 송나라 때 동전이 많이 발행됐어요. 많이 발행돼서 이제 그 왕실이 국가가 그걸 화폐를 통해서 장악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화폐는 우리가 이제 화폐하면 항상 그 침략화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침략화폐. 침략화폐는 뭐냐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야. 표면 가치하고 실질 가치가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뭘까요? 금, 은, 동 이런 것들이죠. 이거 뭐냐면 금은 동은 뭐죠? 실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철전도 있는데 철전은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 건원중국 때 약간 철전 발행했는데 철은 그렇게 그 중국에서 그렇지만 악금이라 해가지고 별로 그 사용 가치가 없고 왜 그냥 넘치거든. 시소성이 별로 없어요. 네. 금운동인데 되게 이제 뭘 많이 쓰냐? 은을 많이 써요. 동전도 많이 쓰는데 은을 제일 좋게 놨죠.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왜 은이 좋냐면 금은 시수성이 너무 높아. 네. 그리고 동은 시수성이 없죠. 별로. 그러니까 적당히 시수성이 있으면서도 뭐냐면 가치가 있는 게 은이거든. 어느 정도 있는 게. 하여튼 이 침략화폐인데 침략화폐만 있었던 게 아니야. 뭐도 그 전에 있어요. 물품화폐도 있었죠. 이것도 화폐야. 일종의. 그래서 보통 조선 전기까지는 주로 물품화폐를 사용했어요. 물품화폐는 뭘까요? 쌀. 당장 쓸 수 있는 거 쌀은. 어디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뭐냐면 옷감. 옷감을 배, 이렇게 3배 이런 배인데 보통 고려시대는 이제 3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뭘 사용했죠? 면포를 사용했어요. 면포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되게 이제 그 배를 사용할 때 이게 포를 사용할 때는 하필 포를 사용할 때는 그 품질이 좋은 걸 사용하겠어요? 나쁜 걸 사용하겠어요? 나쁜 걸 사용하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포 중에서도 질 떨어진 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주로 옷감용으로 이제 소금용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걸 추포라고 해요. 추포. 그러니까 추포를 사용했어. 추포를. 이렇게 화폐를 지금 질이 좀 떨어지는 포를 사용했다. 그래서 성종 때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다 이런 쌀이나 추포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침략화폐, 그러니까 동전이 상평통포가 일반화된 거는 조선 후기 때죠. 숙종 이후부터야. 이거는요. 근데 그 화폐가 일반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화폐를 가져야 하지만 뭐냐면 상호회의가 원활히 할 수 있을 만큼 그 물동량이 많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할 때만 가능한 건데 그전에는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폐는 만들었지만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그런 걸 좀 알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화폐들을 발급을 했죠. 그래서 화폐가 어느 시기 때 발급됐는가
그걸 좀 기억을 해두게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성종대, 건원중고야. 건원중고. 그래서 이제 건원중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그 철전이죠, 철전. 그래서 있는데, 건원중고는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할게요. 요거 꽤나 못 쓰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능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건원중고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그 엽전 아시죠? 천원 지방을 본받은 엽전. 그 겉은 둥그렇고, 안은 네모낸지는 그냥 되어 있고, 요 건원중고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당나라에 보면, 거기 이제 그 건원중고가 있거든요? 건원 숙종 때 여는 거야, 뭐 그게. 그래서 건원이라는 영보가 있는데, 그때 발행된 동전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뭐냐면, 그 동국이라는 표시를 더 넣어가지고 그 언제 발행인데 성종 때 발행을 한 거야. 당나라 화폐를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철전을 발행했다가 기록에 보니까 동전도 발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는 철전만 있는지 아는데 동전도 같이 있어요. 동으로 발행된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화폐인데 그때 이제 이 건원중고를 이제 발행을 할 시기가 성종 때죠. 그래서 성종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종 때는 누가 집권하고 있었죠? 육두품. 육두품은 뭐냐면 중국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잖아. 송나라 제도. 그러니까 송나라의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화폐 제도, 경제 제도 같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중국도 이런 화폐들이 널리 보급되니까 우리도 한번 도용을 하자. 그래서 화폐를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물자를 통제하자. 그런 목적에서 이제 뭐냐면 그 발행을 했고 종전에 사용했던 추포를 금지시켰어. 예. 그래가지고 화폐만 유일하게 동전 아니 그 건원중만 유일하게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경만 그 상품화폐가 경제가 발달했지 개경 밖에는 지방에 그렇게 발달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원중고가 이게 뭐냐면 발행을 해도 개경 주변에서만 사용하는 거야. 야 상품화폐 건전가 비교적 발달된 그 부분만 사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목종 때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뭐냐면 많이 많아지는 거지. 목종도 처음에는 성종 때 정책을 계승해가지고 뭐냐면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한원공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상소 내용을 보면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출사료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풍수에 맞지 않고 이게 뭐냐면 시장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혀진다. 그래갖고 이거를 금지시키자. 그래서 이 당시 그거를 이제 건의를 받고 그 당시 목종이 뭐냐면 그 추포 사용을 다시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건원중고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일정한 곳, 예를 들어 국가의 간설 시장이나 간설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쓸 수 있도록 제한만 쓰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종전에 건원중고의 일반적인 정책을 포기를 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경제 상황도 있었고 또 집권층의 성향도 봐야 되는데 한원공은 이제 중심한 그 집권층은 그 당시 누구였죠? 목종 때는 다시 육두품의 어떤 폐서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육두품이 하풍을 강조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해요? 구품, 토풍을 강조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예전에 고려 시대 때 경제의 어떤 그 상황을 볼 때는 예전부터 물품화폐 사용했으니까 계속 물품화폐 사용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화폐 정책에 뭐냐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침체됐다가 언제 또 화폐 사용을 이제 화폐 논의됐냐면 숙종 때죠. 숙종 때. 그래서 숙종 때 가면 의천이 송나라 유학을 갔잖아요. 송나라 유학을 오니까 송나라에서는 막 화폐를 동전 사용하거든. 그래서 동전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주전의 필요성을. 그래갖고 이제 귀국한 후에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숙종에게 뭐냐면 청주정표라는 그 상소를 올려요. 청주정표라는 건 뭐냐면 동전을 만든 이를 청하는 내용의 어떤 상소. 그래서 청주정표라는 상소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폐 주조 권유를 하니까 이 숙종이 좋다면서 뭐냐면 주전도감을 설치를 하죠. 주전도감. 그래서 요때는 숙종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좀 나름대로 화폐 유통이 조금씩 이제 확대된 상황에서
나오는데 예전에 성중 화폐 보급의 어떤 여러 문제점이 좀 경질을 개선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숙종 때 보면 은병, 해동통보, 선화통보, 동국통보 여러 화폐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숙종 이후에도 그 화폐를 폐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만들어서 유지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그 뭐냐면 고려 대신끼리 갑론을반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 논의도 계속 진행이 됐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그 화폐는 제대로 발급이 되지 않았다는 보급이 이건 그 고려 사회가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권원중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부터 쭉 볼게요. 자, 숙종의 권유를 의춘의 권유를 받아갖고 이제 주전동원을 설치하고 그 은병을 만들었죠, 숙종 때. 네. 은병은 이제 할구라고 하는데 입구가 벌어졌다 해서 할구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이제 닮아서 이제 만든 그 뭐냐면 화폐인데 이것은 이제 그 주로 일반인들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고위직 관리들에게 이제 많이 썼죠. 예. 그래서 은 한 건 정도 이렇게 하는데 포 100필 정도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서 주로 일종의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종의 그 뇌물용 이런 것도 많이 사용했어요. 뇌물용.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10만 원권 한번 만들자고 해갖고 많이 많았잖아요. 10만 원권 만들면 그 뭐냐 뇌물을 쓸 수 있다. 지금 5만 원권도 많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동전도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해동통보도 있고 뭐 사마통보도 있고 동국통보 다 숙종 때 만든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안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소원병에서 충혈 때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저하라는 게 있죠. 저하. 이거는 종이 지폐야. 지폐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지폐인데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원나라의 교초에 영향을 받아. 교초에. 그리고 이제 원나라 교초에 영향을 받았고 또 명나라 때도 보초를 발행하죠. 보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나라 때 보초는 잠깐 사용했다가 말아. 하여튼 이 저하는 이제 했다가 나중에 또 조선 초기 때 또 발행이 돼요. 저하가.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쓰여졌죠. 이 종이 조각을 누가 믿어?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이는 별로 한지에다 인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쓸모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 권원중고, 요번 연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예전에도 한번 언급됐었어요. 객관식 기출문제. 그래서 권원중고 성종 때 만든 최초의 화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이 난다. 형상평가 문제. 자, 거기 보면 18번 문제 볼게요. 18문제. 이거는 화폐와 관련된 건 아닌데. 이 화폐와 관련된 문제를 내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안 만들었네요, 제가. 근데 일단은 한번 보면 화폐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일단 볼게요.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은 보거든요, 보? 예. 그래서 이제 특정한 어떤 그 뭐냐, 공공사업 목적하는 기본자산을 보라고 하는데, 그 보는 이제 그 목적이 뭐냐면, 불교에 들어온 뒤 사원구단의 어떤 경제활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공공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원금이 있고, 그 원금을 뭐냐면 돌려서 이자 수익 가지고 이제 보를 운영했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돈이 대금하래요. 네. 그래갖고 민간 수탈 일선 기금이 탈락했다.
조선이나 고려시대는 원금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0% 이상을. 근데 실제로 다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사채업 이런 것도 이제 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 나중에 이게 동정과 관련된 내용 문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총괄평가에 있는 건데 여기는 없네요. 나중에 저기 그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또 언급할게요. 그 기출문제 원래 총괄평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총괄평가 내용이 좀 많이 겹치는 게 많이 많아가지고 또 너무 많아서 진도빼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9월달 기출문제 풀이할 때 유사문제 형식으로 해갖고 같이 풀어볼게요. 찾아가지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공지는 해놨는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것도 고려시대 수공업을 보죠. 고려시대 수공업. 자, 고려시대 수공업은 초창기 때 간접 수공업이 발달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소수공업, 사원수공업, 후기 때는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간접 수공업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국가가 수공업자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공업자 명부인 공장 안을 만들어요. 명부를 만들어요. 공장 안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3번제로 동원을 하는 거야. 3번제로. 그래갖고 이제 했던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조선 전기 때까지 이렇게 가요. 조선시대는 3번제 윤번제 동원한 대가로 뭘 빼줬죠? 군역을 빼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원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청수공업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자, 간청수공업 크게 이제 뭐냐면, 중앙간청수공업과 경공장과 지방에 있는 간청수공업 외공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갖고 이제 경공장을 보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경공장은 개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되게 운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석을 보면 정삼품 판사부터 해서 정부품 승까지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 전시가를 받겠죠, 가전을. 그러면 그 밑에는 누가 있냐면 그 상시 근무자가 있어. 상시 근무자. 직업적 공인들이죠. 이들은 그 뭐냐면 녹봉과 무상계 전시를 받아요. 녹봉과 무상계 전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간청수공업에 있으면서 경공장에 있으면서 항상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보통 이제 3번째로 동원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민간수공업에서 일을 하다가 3분의 1씩 동원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뭐냐면 공인들로서 그냥 이상 의무제도 이제 일을 해주는 거야. 의무로.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지방의 간청 수공업 볼게요. 지방 간청 수공업. 자, 외공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외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지방 자체 수요 물품을 공급하는 외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외공장은 나는데 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요. 이들이 이제 만드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상공과 별공인데, 상공은 중앙에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 별공은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납품하는 거고요. 그 다음 지방 자체 수요를 물품을 공급하는 것들 외공장은 생산 물품이 적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밑에 있는데, 일단은 그냥 필요하면, 이제 지방이 필요하면 조용조 그냥 강제 징수하고, 약탈하죠? 그 다음에 그 소수공업이 있어. 거기에서 일부 진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회전을 통해서 간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또 관리 임시 비용, 하급 안전의 어떤 관료를 지급하는 공회전의 일부를 이용해갖고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한번 문제 나왔다. 그리고 요런 체제는 조선 전기까지 유지가 돼요. 조선 전기까지는. 근데 조선 이제 중기 넘어가면서 붕괴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납포장이라 해가지고 포를 납부하면 군대 면제받는 것처럼 포를 납부하면
장인의 어떤 직격을 면제받는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될 뿐이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소수공업 보죠. 자, 소수공업은 특수행정구역에서의 특산물이나 수공업품을 상호가 별공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는 그 수공업을 소수공업이라고 하는데, 고조시대에만 있었던 거죠, 이거는요. 특이하게. 자, 그 소라는 것은 고조시대 성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성이라는 것은 성성자와 비슷하게 쓰지만, 그때 성이 아니라, 방어한 성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천민 집단이 있어. 그 삼국시대. 그 천민 집단들에게 이제 뭐냐면, 수공업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지역 단위, 그러니까 행정 단위 명칭인데, 거기에는 계승했다고 하는데, 자, 종류를 보면, 그 예전에는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생산 물품에 따라서 갖다 붙이죠. 은소, 동소, 사소, 조소, 와소, 염소, 각소, 미역 이런 거, 강소는 생강, 다소는 차,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고려 중후기 때 넘어가면 소민의 항쟁과 이탈로 일반 군현제에 편입되고, 그들이 담당했던 곡물들은 다 어디 넘어가죠? 일반 군현에서 나눠서 이제 부담하게 되죠. 자, 사원수공업 볼게요. 자, 사원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사원의 어떤 자체 필요에 따라서 형성된 수공업, 사원수공업인데, 이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되게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제 뭐냐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활발히 이제 뭐냐면 형성됐던 수공업, 사원수공업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지포도 있고 제화업, 제형업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있는 것들이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한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찰가 보면 기한을 갖다 팔죠. 거기 사찰 가면 기한 갖다 팔잖아. 기한의 이름도 좋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또 사찰에 가보면 기술자들이 많아요. 와가지고 이제 승려 중에 기술자들, 지금 목판 기술자들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서점 출판업도 같이 했나봐.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개인 그 서적들은 되게 사찰에서 주로 이제 뭐냐면 찍어냈나봐요. 국가에서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만들지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수공업은 그 고려 후기 때 발달된 건데, 이건 민간 자체에서 필요의 목적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농촌 간해 수공업 형태로 했던 거서, 그 당시 이제 곡물 납품 및 직접 사용 판매 목적으로 했고, 삼배, 모씨, 명주 이런 것들을 생산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고려 후기의 수공업의 특징들은 유통경제 성장으로 민간 수공업이 발달됐고, 소수공업을 쇠퇴하고, 그 민간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 번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간청 수공업, 소수공업, 그 다음에 사찰, 그 다음에 사원 수공업, 민간 수공업 이렇게 이제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유통경제가 성장했다는 거는 그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후기나 지금처럼 막 경제가 성장해서 시장이 발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고려 전기보다도 발달했다는 상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수공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기출은 계속 형성평가. 네, 54번 문제 볼게요. 84페이지. 자, 다음과 사료와 같이 사찰에서 훌륭한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경제적 배경은 써보시오. 그리고 사원경제 문제점을 한 줄에 말해보고 장생포의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경제적 배경은 사원은 국가로부터 사원전과 노비를 지급받고 귀족의 지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수공업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특히 귀족 같은 경우에는 사원의 많은 그 지원과 함께 땅도 많이 기진을 냈어. 자기 재산도 많이 기진했고.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왜 사원에게 많은 땅을 기진했을까요? 갖다 바쳤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공익재단 많이 만들잖아요. 재벌들이. 만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죠? 부유 세습하고 세금을 면제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세권이 있다 보니까 그 세금도 면제받고, 그 다음에 사원에 이제 뭐냐면 보 같은 것들이 많이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 실제 고리대도 많이 운영한다고 했죠. 그래서 귀족들이 그 보를 장악을 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사원들은 귀족들의 장악 밑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귀족들이 여러 명의 자식들을 놓으면 되게 그 자식들 중에 한 명은 뭘로 임명하죠? 자신의 원차대 주지로 임명해.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임명해갖고 자신의 토지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찰을 많이 뒀거든요.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왕실도 마찬가지야. 왕실도 왕자 중에 한 명은 항상 왕실 사찰을 임명하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자, 문제점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농민들 강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문제점도 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나 사찰에서 물건 파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물론 그 강제 판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의미는 그 장세포는 이제 아까 치면 이 사찰 소유주와 수조지를 민간의 소유주와 구분하기 위한 거죠. 더 이상 학대하지 마라. 그래서 사원전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사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찰, 그 토지가 있고 소유권상, 그 다음에 국가가 수조지로 준 게 있죠. 수조지 사원전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장세포를 뒀다,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미니엠 81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미니엠 교과서 81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고려시대 사원의 경제 부분 있죠? 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읽어보나? 이번에도. 여기, 저쪽부터, 어디부터 읽을까요? 모른 척 하시는 거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뒤에 분. 예. 지금도. 밑에 있는 것만 읽어보세요, 그냥. 비구니가 공주에게 자신의 노비가 짠 모시를 바친 내용이다. 이처럼 사원에서는 매우 우수한 품질의 수공업품이 생산되기도 하였다. 사원은 국가로부터 사원전과 노비를 지급받았고 귀족의 지원도 많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공업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사원에서 생산된 수공업품의 품질이 향상되자 수요도 증가하였다. 특히 배, 모시와 술, 기와 요리 등의 분야가 뛰어나 왕실과 귀족의 사치품으로 많이 애용되었다. 그러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농민에게 강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봤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고려시대 이제 조선 전기까지 농업 발달 보죠. 이게 이제 14년 기출문제, 그 2차 문제 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 2차 기출문제 보면, 그 삼국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까지의 어떤 농업 경제 발달을 쭉 그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 게 있죠.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보면요. 자, 고려 전기 때 농업을 먼저 볼게요. 고려 전기 때 농업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좀 보면, 고려 전기 때는 농사를 어디에 이제 지었냐면 구릉지대에 주로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이제 후암농법이나 농업 생산이 되게 낮았다는 거. 그것이 이제 어디에 볼 수 있냐면 그 고려 도경에 볼 수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고려 도경은 고려 전기 때 이제 농업상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사료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큰 산과 깊은 계곡에 많이 험하고 평지가 적고 경작지가 상당히 많은데 오르내리면서 그 경작하는데 힘이 들고 멀리서 본 계단과 같다. 이거 뭐냐, 동남아시아 보면 계단식 농업 있죠.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뭐냐면 바깥 논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왜 그렇게 어렵게 구릉지대에 농경을 했냐? 뭐 때문에 그러죠? 뭐 방화 개선보다는 그 당시에는 수리시설 때문에 수리시설. 왜냐면 이제 저수지나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물을 대려면 제일 편한 데가 어디냐면 계곡물 갖다 대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구릉지대 많은 거야. 그 당시 평야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드넓은 평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거의 늪지, 습지가 많았어. 그때 개간을 하면 막단 인력을 투자해야 되고 수리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산전, 고전, 높은데 뭐냐면 밭이나 논을 지어가지고 했다.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하전 평전이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낮은 곳에 평야지대에 이제 그 농사가 일반화된 건 언제 때냐면 고려 후기 때 돼요. 고려 후기 때부터 농업생산이 증대되고 하면서 해서 그 당시 고려 후기 때 넘어가면서 이제 그 고려 영토 내 하삼도 지역에서 인구가 집중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재성도 많이 배출되고 하삼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예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 지역이죠. 여기 뭐 강의 듣는 분들도 거의 하삼도 출신이에요. 나는 서울 출신인데 서울 토박이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다 조상들 다 따지고 나는 거기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럼 고려 후기 때 이제 발달 배경을 이제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고려 후기 때 등장하면서 국가 재정 수입 기반으로 해서 건농 정책이 실시했고, 또 그 고려 후기 때 이제 생산력 발달의 큰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인구 증가야. 그 인구 증가가 왜 일어났냐? 그 당시 이제 원나라 침입이 이해 끝나고 나서 한동안 평화 시기가 한동안 지속했죠. 물론 가끔마다 홍보적이나 외국가 좀 때려줬지만 인구가 늘어나. 그러면서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농업 생산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그 농업 생산이 증대되니까 또 인구가 증가되고, 그 인구가 증가되니까 또 농업 생산이 증가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조선 전기까지가 갑자기 인구가 확 증가되면서 이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 생산을 증대시킬 수 없었다. 농업 생산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특히 이제 그 고려 중후기 때 넘어가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그 강남동법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강남 지역에 이양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위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의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냐면 성리학의 도입. 왜냐면 성리학의 기반이 어디예요? 강남이잖아. 그래서 같이 학문이 도입되면 학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도입되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발달 내용들을 볼게요. 자, 일단 우경이 대한 신경법이 행해졌다. 그래서 이제 소가리에 입각해서 보는 신경법인데, 신경법 깊이간이죠. 깊이간이면 뭘 가능하죠? 밑에 있는 그 뭐냐면 지적을 금방 회복시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초적 큰 성과가 있고, 그래서 후한 기간이 단축되고 생산량이 증대됐다. 어떤 건 그럴 거야. 우경은 예전에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지 않았냐? 맞죠? 그렇지만 삼국시대부터 우경이 시작됐다 해서 널리만화된 건 아니에요. 또 조선후기 때도 우경 계속 나오죠. 우경이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생산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뭐가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는 한 1단계였다가 그 다음 2단계, 그 다음 3단계, 점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관기간도 처음에는 이제 2, 3년 후관했다가 그 당시 하경순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들판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재로서 뭐냐면 그 거름을 삼고 물을 대는 형태였다가 점점 이제 후황에 단축되고 고유기 때부터 뭘 가능한 연작상경. 연작상경이 뭐죠? 해마다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럼 연작상경이 가능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요? 전체 시위법.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시위법이 상당히 원시적이었어. 아까 얘기했던 하전민처럼 그냥 들판에 불을 넣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젠을 이렇게 이용해갖고 그 뭐냐면 거름을 줬는데, 상당히 이제 그 시위가 좀 떨어지죠. 근데 인구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위법이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시위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가축의 뒷그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똥하고 뭐냐면 오줌이죠. 오줌. 가축들. 축분이라고 하죠. 축분. 가축 축자사에서 축분인데 축분보다는 인분이 훨씬 더 나아요. 사람이 먹는 게 좀 약간 영양분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분이 일반화된 거는 조선시대 때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뭐냐면 다 인분 축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 외국 사람들은 똥을 치우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똥을 가져간 사람이 치우게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거꾸로 됐는데 자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 말기 때문에 2년 3적에 융자법이 있었다. 융자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물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대로 재배하는 법이죠. 그리고 땅이 그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 땅의 질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생산량도 높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 금방 회복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융자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포제 농업도 그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남부 지역에서는 이학법이 보급되죠. 이학법. 그래서 이제 근데 이학법은 보급은 됐는데 널리 권장은 되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수의시설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이학법 안에서는 쉽게 뭐냐면 농사를 마치게 되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전농법이 아니라 한전농법이야. 전형적으로. 반농사도 있고 농농사도 있고. 왜냐하면 가물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수전농법 하면 금방 농사를 망치죠.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성리학자들이나 뭐 그 당시 뭐냐면 지식인들 엄청 지식인들은 뭘 도입하려고 해 수전농법을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 수전농법을 도입을 해서 이걸 매개로 해갖고 그 항충사를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막 조선 전기 때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조선 후기 때는 뭐죠? 이학법이 일반화됐다. 그래서 이제 수의식도 널리 보급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근데 신특에 보면 이학법을 널리 보급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선 후기 때보다는. 근데 뭐 이건 신특 견해고 거기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 통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농기구와 조음자가 개량되고 수리시설이 발달됐는데 그 중에 제원하고 수차 같은 게 있어요. 제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저수지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제원은 뭐냐면 강 상류에 맞는 큰 저수지를 말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간장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제원사라는 간청이 있었고 제원절목이라는 어떤 그 시행규칙도 운영 방법도 적어놓은 규정도 있었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 좀 달라지죠. 조선시대 상임제때 등장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보가 만들어지죠. 보는 제원보다 규모가 작아. 주로 이제 하루에 만들어졌던 건데 그렇지만 많이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모두 가능하게 돼요. 조선기 때. 이학법도 가능하게 되죠. 수차는 이제 뭐냐면 수차는 그 물이 이게 밑에 있으면 밑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위로 올리는 작업이 수차인데 오늘 펌프하고 비슷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수차는 이제 그 원래 성날 때 사용했던 건데 용골차라는 거 아시죠? 거기 그 세계사 국가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용골차에서 막 수차 돌리잖아. 그 밑에 있는 물 위로 끌어올리잖아요. 그걸 사용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도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수차는 도입만 됐지 사용을 잘 못해. 왜 사용 못하냐면 그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보다 뭐예요? 땅이 높아.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수차를 도입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세종시대 때도 수차 도입 가지고 많이 많았어. 왜냐면 수차가 편한데 왜 안 사용하냐. 그러니까 관리들이 수차가 우리나라 지형이 안 맞다. 우리나라는 그 중국에 비해서 땅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차가 너무 불필요하다. 인력을 많이 들고. 그래서 세종이 열받아. 야 너희들 그 수차 도입이 너무 그 안 도입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일 더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그 궁정 앞마당에 한번 시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만들어 놓고 돌리게 했더니 진짜 안 돼. 그래서 이제 세종이 숫자 사용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화는 못했어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대신에 국가가 오히려 그 강이 높으니까 고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를 만들어가지고 재원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뭐죠? 밑으로 내려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저수지를 많이 만드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정책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고조 중기까지는 이제 그 하경이와 후한 논법 했고, 그래서 이제 고전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전보다는 고전 높은 데 지었죠. 계단식 논법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고조기 때 이제 평야지대에 이제 발달되면서 하전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하산도 때 지역에 다수 배출했다. 이게 이제 구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는 읽지는 못하겠지만 구특강 내용에 좀 보면 거기 2부에 농업발전사가 있어요. 농업발전사.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신특강도 있긴 있어요. 신특강이 있는데 약간 통론하고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거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거기까지. 그래서 구특강 정도? 지금 뭐 통론이나 뭐 교과서도 다 구특강 입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고조기 때 발달된 농업 생산에 불과해도 검문세적 토지 학대가 심했고, 농장이 학대되고, 농민이 몰락하고, 암락 위천 현상 등이 나왔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좀 눈여롭게 변잡반수제도 이때 등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설명할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농장 형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농장. 조선시대 때 한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네. 자, 좀 보면, 전근대 지주전호제라는 게 있었죠? 전호는 지주한테 뭘 갖다 바치죠? 지대를 갖다 바치죠. 그리고 지주는 세금의, 생산의 일부를 국가한테 뭘 갖다 바쳐요? 지세를 갖다 바치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전호가 국가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칙상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주와 전호 관계에서 이제 보면 국가 제거하고 얘는 그러면 그 당시 경영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주전에도 되게 여러 그 경영 방법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있겠다. 네. 농장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타조법 있죠. 타조법 있고, 그 다음에 도조법이 있어. 시간 관계는 농장제가 먼저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쳐야 되는데, 농장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농장제도. 하나가 직영제야. 직영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했던, 조선 전기까지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작계제라는 게 있어. 작계제 농장 형태가 있고요. 근데 직영제는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운영하냐면, 이거는 이제 지주가, 여기는 지주는 이제 뭐냐면 부재 지주가 아니에요. 있었던 그 지역의 지주들이 운영하는 형태야. 근데 이거는 널리 사용되지 못했어. 왜냐면 되게 이 지주들은 관리들이나 검문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 주로 어디 있을까요? 지역에 있지 않죠? 주로 서울에 가 있죠. 한양이나 개경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이게 널리 직영제가 이제 확대된 것은 뭐냐면 조선 후기 때야. 농장 중에 직영제 형태가 조선 후기 때. 그래갖고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그림들 보면, 풍속화들 보면, 어떤 사람이 담배 꼬아물고 있고, 담배 일단 꼬아물고 있으면 조선 전기는 아니죠. 조선 후기죠. 꼬아물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머슴인지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그거 이제 이 담배 꼬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지주 밑에는 마름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농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머슴들이죠. 솔고노비들. 왜냐면 일반 농민들은 감시할 필요 없죠. 자기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근데 노비는 감시해야 돼요. 설부 노비들은. 왜 그러니까 머슴들은 감시 안 하면 놀고는 띵까띵까. 왜냐면 거기서 나온 것들이 자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생산력이 좀 후졌는데 하여튼 이건 조선 후기 때 있고 주로 이제 고려시대나 그 다음에 조선 전기까지는 작계제였어요. 작계제에 대해서 지금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견이 좀 많아. 이거에 대한 운영 형태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료이 많지만 자 크게 이제 따면 세 개 나눠요. 이게 나는데 하나가 직경직, 그 다음에 하나가 작계제, 하나가 사경지야. 직경지는 이제 여기 직경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지주의 땅이야. 지주의 땅. 다 지주의 땅이지만 지주가 직접적으로 이제 가난한 땅이죠. 거기에 이제 농민들이 가가지고 일을 내줘.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일을 하는 것처럼 가서 일을 내요. 그래서 직경지에 있는 생산물은 100% 누구 땅이야? 농민들 땅이야. 지주 땅이죠. 네. 그러니까 작계지는 이제 경작권이 누가 갖고 있냐면 이거는 경작자가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여기에서 생산 2분의 1은 자기가 가져요. 이게 이제 견작반수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사경지는 요건 자기가 100% 갖는 땅이에요. 그런데 대개 이제 작계지와 사경지, 직경지 중에 어느 게 더 토지가 좋을까요? 상식. 그렇죠. 직경지가 제일 좋고 작계지, 사경지인데 사경지는 거의 뭐냐면 허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일단 여기 일하는 사람들 이제 보면 일반 농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솔고노비는 아니지만 매고노비 있죠. 매고노비. 매고노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평민은 평민이지만 그게 뭐냐면 지주 밑에 예독된 농민들이 있어. 자유민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있대요. 근데 감독할 필요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 감독 안 해도 자기가 열심히 일할 만큼 나한테 반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능 같은 존재들은 별로 없어. 이렇게 보이는. 다만 이제 여기는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여기 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작계지는 부재지주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왜 외고노비들을 일반 평민이나 외고노비들 이렇게 주로 이용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외고노비 같은 이제 그것들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땅을 줬어. 경제권을 줬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일반 평민이 보면 야 이거 내 땅에다 우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계제와 관련돼 갖고 이제 외고노비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이런 이유들 생산량이 낮았어요. 생산량이 낮은데 왜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자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고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빌려요? 지주한테 빌릴 수밖에 없죠. 종자, 노모,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농기구는. 그러니까 예술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작계제 형태들이 많이 행해졌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조선 전기부터 고려 후기 때까지 자주 일어난 사회 형상 중에 뭐냐면 암락 위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암락 위천은 양민을 압박해서 뭘로 만드는 거야? 천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천민들은 주로 외고노비나 예민을 만들어가지고 작계제라는 문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작계제가 제일 정점을 이룰 때가 언제냐면 16세기 중반 때야. 그 당시 이제 직접법 체계가 붕괴되면서 토지가 농장이 사유화되고, 농장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양반들이 이제 뭐냐면 토지 소유권 관점이 확대된 시기죠. 요때에 농민이 전체 인구 중에 노비가 몇 %였냐? 40%가 돼요. 40%. 되게 많았죠. 예. 근데 이런 농장제도 이제 16세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뭐냐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난 게 타조법이에요. 타조법. 타조법이 일반화된 거는 이제 학자마다 이제 견해가 많지만 16세기 후반 이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라고 보시면 되죠. 조선 후기 때. 16세기 후반 17세기 이렇게 보는데 타조법이 등장한 시기는 아까 이제 언급한 것처럼 언제 때다? 고려 후기 때예요. 고려 후기 때. 이 타조법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거기 그 농장지 한 운영 형태에서 처음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농장이 있으면 작게자리 농장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 운영하다가 이제 번두리 땅들이 있어. 근데 이 번두리 땅은 농장에 편입되기 힘드니까 이걸 이제 일반민들에게 평민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 땅에 대한 지대로서 2분의 1을 걷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보편적인 형상들은 아니었어요. 왜 보편적인 형상은 아니었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운영해도 이 제대로 농사가 안 돼. 왜 농사가 안 되냐면 일단 농사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겠어요? 종자, 농기구, 뭐 이런 생산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될까? 농어도 있어요. 없는 거야 애들이. 일반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호가 일을 하다가 에이 안 되면 어떻게? 땅 버리고 도망가 버려. 반기하고. 그리고 아까 토지 소유권도 예매하고. 그러니까 지주의 입장 올 때는 농장이 주 형태고 이런 타조법은 뭐죠? 그냥 보조적인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왕조가 등장하고 나서 요 변작반수제 부분에 대해서 또 예매한 거야. 자, 조선 정부는 그 모든 국가를 누가 가리려고 했죠? 국가 토지도 가려고 했죠. 소유권 조치도. 근데 그러면서 또 양반 관료들의 이제 농장을 또 인정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양반 관료들 입장 올 때도 뭐냐면 이 병작반수가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겠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야. 토지가 방기되고. 그리고 국가 입장 올 때도 공정 확대하는 입장에서 병작반수제 확대되는 거 별로 안 좋죠. 공정 확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병작농민을 자영농민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병작반수제를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의 한정돼서만 허용을 한 거야. 보통 그 유교의 사회적 약자들 뭐라고 불려요? 한가 고독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호합이, 그 다음에 가부, 그 다음에 늙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가 고독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호합이니까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부 허용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교과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교과서는 난 통로는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 변작반수제를 마치 뭐냐면 농민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고 번작반수제 형태를 벗어나서 뭐냐면 그들에게 자유농민을 육성하려고 일부 뭐냐면 한정돼서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변작반수제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고 지주들도 한정되지 반기지 않은 그 경작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변작반수제가 나중에 들어 더 좋은 제도야.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변작반수제의 이미지, 소작제의 이미지는 언제 형성된 거야 이거는? 나 19세기 일제시대 때 등장한 거야. 그거는 근데 그런 이미지 가지고 부정적 이미지 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조법이 넘어가면서 농장제보다 타조법이 더 선진적인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변작반수제가 조선 중기 때 타조법이라고 불렸는데 왜 타조법 넘어가면 이제 농업센터가 증자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항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늘 확대되고 농사기술이 발달되니까 외고 노비보다는 일반 평민들이 그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일반 농민들 항쟁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 소유권 확립이 됐어. 그러면서 뭐냐면 타조법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 기점이 몇냐면 16세기 후반대예요. 후반. 예.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상당히 토지제도가.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그 당시 변작반수제가 등장을 했다. 언제? 고려 후기 때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농사지묘가 소개됐고요. 농사지묘나 이런 것들이 소개를 했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그 고려 후기 때 뭐가 전래됐죠? 목화. 그 면포가 이제 일반화돼요. 면화가. 면직문이 일반화되는데 목화는 예전에도 들어왔다고 돼 있지만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기록이 있어요. 유물 유적에도 남아있고 근데 널리 보급되고 확대된 것은
그 문익전에 의해서 보급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된 이제 그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72페이지 6번 문제. 아, 6번 문제가 아니네요. 잠깐만. 잘못 적어놨네. 16번 문제인가? 네. 아, 16번 문제. 자, 다음 가에 들어갈 중국의 농서를 써보고 그 밑에 있는 그 11번 내용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고려국의 11법이 다양하게 발달됐다. 자, 11법의 내용을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마나 인분을 활용했고요. 예, 그 다음에 초목을 붙였고 재를 비료를 사용했다. 그래서 축분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 인분은 나중에 조선시대 때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녹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 제민요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민요술. 중국 서적이죠. 농서인데. 그 다음에 제민요술이나, 그 다음에 시 뭐냐면, 농상집요. 농상집요 같은 그런 책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중에 농상집요나, 그 다음에 제민요술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후에, 세종 때 만든 게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농사 집사대에 영향을 주죠? 형태의 면에서 내용이 아니라. 자, 그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지도요소에서 볼게요. 지도요소에서. 오랜만에 지도요소 읽어보죠. 지도요소가 이게 몇 페이지야? 320페이지. 여기 320페이지 있죠? 자, 거기에 후한법의 극복과 상경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시법과 이제 중국 농소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후한법 극복과 상경화. 그 다음 분 누구죠? 고려 후기에는 12법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점차 휴학법을 극복하고 농지의 상경화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이 무렵 고려에는 중국의 농서인 제민요술과 장승지서 등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들 동서에 수용된 12법이 고려에서 시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축이나 사람의 배설물인 우마꾼 이 개를 고려로 활용하였고 초목을 불태웠고 재를 비료로 사용하였다. 또 풀을 농경지에 깔거나 잡초를 갈아엎는 식품, 과 작물을 재배하여 갈아엎어 질소 비료를 공급하는 녹비법 등의 12법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 기술의 발달은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이바지하였으며 고려 전기에 비해 고려 후기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2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판단하는 전문학자도 있다. 네, 이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네, 325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그 탕구 심화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스위스가 변홍사의 발달 같은 게 있죠. 거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이제 그 11법의 발달,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농경시 확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지도 요령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그 농업기술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차 개발 확대됐고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잉여 그 농경지의 어떤 상경화, 그러니까 연착 상경이 가능하면서 뭐가 등장했죠? 잉여 생산물이 늘어났죠. 결국에 15세기 말기에 조선 전기 때 뭐가 형성돼? 잉여 생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이걸 매개로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탕후과제 2번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단위당 생산이 증가되면서 일반 토지에도 병적 반수가 이루어지는 지주제가 일어나겠다. 왜냐하면 생산이 증가하고 변적 반수를 하더라도 소작농 생계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변적 반수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변자반수에 등장한 고려 후기 때도 보고 있어요. 여기 고려 후기 때 농업 생산 발전에 입각해서 보는데 변자반수제가 그 행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농업 생산 발달이야. 근데 고려 후기 때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죠. 왜냐면 변자반수제라는 것은 고려 후기 때 그 아직까지 농업 생산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방기가 됐기 때문에 별로 방기 그 지주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은 어떤 토지 제도였다, 토지 경영 방식이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사원전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삼국사학의 이제 문화 부분 넘어갈게요. 삼국사. 자, 이 사학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학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통론함을 읽고 특강이 그게 좀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강과 관련된 부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삼국사학의 문화 부분을 한번 보면요. 잠깐만요. 통론부터 읽고 넘어갈게요. 역사 발전. 몇 페이지 보시냐면 245페이지.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쉴 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먼저